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오늘은 KB금융 종목 정리를 했습니다. 은행권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사가 4개가 있습니다. KB, 신한, 우리, 하나 이렇게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고배당주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재미가 없고요. 또 그리고 시중의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당장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떤 이슈들이 있고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 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사 내용입니다. KB금융은 크게 12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부분, 그리고 KB증권 등 통해서 금융투자 부분,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등을 통해서 보험 부분, 기타 국민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기타 신용정보 이런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금융 서비스 기업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이 영업이익이 1조 2680억으로 그룹 전체 2조 1200억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은행권 중심의 지주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자본을 봐도 KB금융, KB증권, KB손해보험이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KB국민은행이 자기 자본이 34조 원으로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을 측면에서 보면 잔액 기준으로 전체 자산 중에서 자금 조달은 예수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장 많습니다. 평균 잔액으로 333조 원이고요. 전체 자금 중에서 약 46% 차지하고 있고 자금 운영 측면에서는 원화 대출금 365조 원이고요. 전체 자금 운용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을 통한 예금 및 대출을 통한 거래가 가장 핵심인 사업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회사 순이자 마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순이자 마진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보는 것 같고 실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원화 대출은 성장이 정치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보면 원화 대출금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대출 성장 자체가 부진하다는 거는 어쨌든 전체 매출 규모 자체가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당사는 금융주기 때문에 매출액은 일단 빼고 이익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10년간 영업이익을 보면 2011년 이후에 16년까지 영업이익이 정체를 보였습니다. 근데 2017년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2017년도에 보고서들을 보니까 이 당시에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 등을 완전 자회사하고 또 관리를 통해서 순이자 마진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어쨌든 영업이익이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년까지는 약 4조 원대, 그리고 21년과 22년은 5조 원에서 6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업 특성상 자산의 상당수가 대출금이고, 그죠? 그리고 부채의 상당수가 예금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부채라는 건 순수하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라는 게 자기가 운용하는 자금을 얘기하는데 이건 맡긴 돈이니까 부채 비율은 무시하고 자기 자본만 보면 현재 56조 2,402억 원으로 PBR은 0.34배입니다. 영업 실적입니다. 전체 그룹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순이자 손익, 그러니까 순이자 예대 마진이죠. 그다음에 순수수료 손익, 이거는 은행 수수료를 포함해서 증권사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서비스, 보험사 이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순이자 마진이,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2조 7,896억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요. 수수료 손익도 약 9천억대. 이건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조 1,250억이 나왔는데
뭐 비용 빼고 일단 순수하게 매출로 잡히는 부분은 이렇다고 합니다. 다음에 실적 전망 및 PER 보면 영업이익 2분기입니다. 2분기 실적 곧 나오겠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조 7,900억으로 작년 대비 약 12%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대신 단기 순이익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 보면 22년에 4조 1,700억으로 약 4.57배고요. 23년도 올해에 4조 7,800억 정도 벌면 PER은 4배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PER과 PBR로 보면 굉장히 주가가 싸 보이는 거죠. 배당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배당금은 2,553원이고요. 요 3개 합친 거고 평균 내본 거고 그럼 시가 배당 수익률은 약 5.4%가 나옵니다. 22년 것만 보면 2,950원으로 시가 배당 수익률 6.24%가 되고요. 근데 2020년도에는 1, 2, 3분기에는 중간 배당으로 500원을 했고 나머지는 기말 배당으로 했으면서 올해는 1분기에 510원을 했고 2분기도 510원 정도 나올 걸로 보면 일단 작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47,25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29조 659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특이하게 72%나 되고요. 그렇죠? 일봉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작년 9월 28일 43,100원. 요거는 주식시장이 바닥인 시점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67,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크게 받았죠. 현재 추세는 300일 이평선 내려와서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역사적 고가는 2018년도 69,200원이 최고가였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2017년도 기업 이익이 4조 원대까지 급등하는 부분에서 2016년부터 선반영돼서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이때가 큰 상승기였고요. 좀 과도하게 올랐는지 그 이후에 한 2, 3년 동안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시점에는 좀 과도하게 오른 것 같고 이 시점은 과도하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35,000원에서 65,000원 큰 박스권을 가지고 있고요. 65,000원 이상은 좀 과도하게 오른 느낌이 있고 35,000원대도 좀 과도하게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보다 좀 좁은 박스권으로 주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은 올 2월까지는 뭐 크게 팔거나 하진 않았는데 2월 이후에 크게 빼기 시작했고요. 기관들은 뭐 사다 팔다 하다가 기가 외국인 물량을 받아주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과 주가가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외국인 지분율이 72%나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급이 당사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KB금융 외국인 순매도는 770만 주고요. 주식수로 기간은 약 380만 주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올해만 들어와서 보면 외국인이 800만 주 순매도, 기간이 500만 주 순매수.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좀 더 방향이 외국인이 더 팔고 기관은 더 샀고 하는 상황입니다. 리포트 보겠습니다. 신한은 투자증권 6월 말일자 보고서고요. 2분기 실적 순이자 마진 개선되고 있고 하지만 대출 성장률이 부진하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충당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좀 불확실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주가가 낮은 이유도 낮은 밸류에이션이지만 소외되고 있고 특히 모멘텀이 없고 규제가 있고 또 실적도 불확실성이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주가 하락 이유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여기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대신에 요거는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건데 자사주 매입 소각은 또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올해 분기 배당 510원 했는데 그럼 연간 기준으로 약 3,550원 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이익도 4조 9천억으로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은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순이익 1조 4,700억 예상을 하고 있고
대신 역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당금 적립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배당금이 작년에 3,000원이 안 되는데 올해 3,300원,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도 기대된다. 이거는 공통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종목 뉴스 보면 다 최근 뉴스고요. 시중은행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신규 가계대출이 95조인데 그중에서 주식담보대출이 전년 대비 약 60% 이상 늘어났다. 이 부분 얘기하고 있고요. 단지 건전한 대출이 증가하면은 당사한테는 큰 호재인데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처럼 경기가 불안하고 또 대출 연체도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PF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부동산 PF 잔액이 약 16조 원이다. 그래서 올 들어서만 16%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은행권은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0.42%로 대출 전체율은 굉장히 부동산 PF와 관련된 대출 전체율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터넷 뱅크와 경쟁이 심할 것 같다. 계속 심해지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정부는 어쨌든 시중은행을 과점을 깨겠다. 시중은행이 너무 과도하게 이익이 많이 잡혀있고 직원들 연봉이 너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하는 거겠죠. 5대 시중은행이 그래서 KB, 신한, 우리, 하나에다 NH농협을 포함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 정책에 맞서기가 주식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음식료나 그런 것들처럼 어쨌든 시중 물가를 관리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주식시장에도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배구조입니다. 지분은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 8.21%고요. 외국인이 72% 갖고 있지만 각종 펀드 및 기관 투자자들로 되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익 성장 방향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하나금융이 좀 더 건전해지기도 하고 또 신한지주하고 KB금융은 거의 같이 규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KB금융을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봤고요.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5% 이상의 고배당, 그 다음에 최근에 순이자 마진도 건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주식시장의 강세이기 때문에 증권 부분의 수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보듯이 대출 연체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침체에 따른 PF 건전성 우려, 그리고 대출 연체율, 대출이 많이 줄었다고 했죠. 아까 대출 감소. 그 다음에 채권금리 상승 및 고배당 기업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인 고배당주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터넷뱅크 등 경쟁자가 확대되고 있고, 가장 심한 게 시중은행 과점화를 깨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 우려됩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또 자금들이 성장주 위주로 쏠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배당주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도 주가 하락 요인인 거죠. 증권보험 캐피탈을 편입하면서 지주사가 커졌던 2017년도 주가가 69,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35,000원에서 65,000원까지 장기 박스권을 고려했는데, 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가격이잖아요. 물론 이 가격에 사고 이 가격에 오면 팔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쉽게 움직이지도 않고,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보다 좀 더 좁은 박스권을 정하고 트레이딩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